제가 사는 곳은 더 이상 캐나다 같지가 않아요. 캐나다의 한 여성이 서글픈 듯한 말투로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캐나다로 이민을 온 한국인들도 다시 역이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살기 좋은 캐나다에 과연 무슨 일이 있는지 들어보기로 하죠.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에드먼턴 출신의 에밀리 그레이스 톰슨이라고 해요. 한국과 특별한 인연이 되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니 매우 기쁩니다. 캐나다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지금은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어요. 우선 전 세계적으로도 살기 좋은 나라인 저의 조국인 캐나다에 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캐나다는 정말 아름다운 자연과 친절한 사람들로 유명하죠.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와 높은 삶의 질로 많은 사람들이 동경하는 나라예요.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왜 무엇 때문에 제가 살던 나라인 캐나다가 점점 망가지고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저는 캐나다에서 5번째로 큰 도시인 에드먼턴에 살고 있어요. 지금도 부모님이 거주하고 계시고 있는 중이죠. 제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많은 추억이 담긴 곳이에요. 저희 타운은 정말 고요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예요. 여유롭게 산책하기 좋은 곳이죠. 우리 에드먼턴은 추운 나라답게 1년 12달 중 10달 정도가 추운 날씨예요. 봄과 가을이 아주 짧고 겨울이 정말 길어요.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는 날도 있어서 외국인들은 적응하기 힘들어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나름 추위에 잘 적응하는 편이에요. 태어난 고향답게 어린 시절부터 이 추운 지역에서 살아왔으니까 말이에요. 두꺼운 패딩을 입고 눈 위를 걸을 때의 그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좋아요. 그런데 제가 사는 에드먼턴은 어느 순간부터 정말 많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폭발적인 이민자들의 유입으로 인해 도시의 모습이 달라졌죠. 어린 시절부터 자라온 캐나다만의 문화나 전통적인 캐나다인이 이제는 많이 없어지고 있는 느낌이에요. 제가 알던 고향의 모습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아 가끔은 슬퍼요. 끊임없이 늘어가는 아시아계 이민자들로 인해 캐나다라는 국가가 막무가내가 된 느낌입니다. 인종차별은 아니에요. 저는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편이에요. 저의 베스트 프렌드들도 아시안 출신이고 꽤나 많은 황인종, 흑인종 상관없이 많은 인맥과 사회를 구성해왔기 때문이죠. 어릴 때부터 다양한 문화권의 친구들과 어울리며 자랐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하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실제 지난해 2023년 캐나다에 이민을 온 국가별 인구수를 보면 정말 엄청난 숫자라는 것을 알게 되죠. 압도적인 1위의 인도와 그 뒤를 따르는 중국입니다. 저 두 국가는 전 세계에서 인구가 많기로 1위, 2위를 차지하는 나라들이에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찾아 캐나다로 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 들어 일부 이민자들의 행동이 눈에 띄게 달라진 것 같아요. 아이를 방치하고 쇼핑몰이나 식당 등 어디에서든 내팽개치는 무책임한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워라밸을 없애고 스스로들 더 일하려는 문화나 가족이 우선이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죠. 캐나다는 원래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예요.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여가 생활을 즐기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우리만의 문화가 과거엔 이민자들이 캐나다에 들어왔더라도 로마법을 따르듯이 똑같이 동화되어 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함께 융화되어 갔었는데 요즘은 그런 느낌이 많이 사라진 듯합니다. 예전에는 이민자들이 캐나다의 생활 방식을 배우고 적응하려고 노력했어요. 우리의 가치관이나 문화를 존중하면서 자연스럽게 캐나다 사회에 녹아들었죠. 하지만 최근에는 이민자들이 자신들의 문화만을 고수하려는 경향이 강해진 것 같아요. 캐나다의 정체성이 흐려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워요.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던 가치관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으니까요. 캐나다의 모국어는 영어예요. 퀘벡 등 아직도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일부 지역들이 존재하지만 후손 세대들인 우리들은 이제 거의 영어로 통일되어 있어요. 저도 영어로 자랐고 영어로 생각하고 소통해왔죠. 우리나라의 역사와 정체성을 대변하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요즘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인도계와 중국계 이민자들이 늘어나면서 어느 마트나 어떤 카페 등을 다니게 되면 아르바이트나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80% 이상이 인도계 출신 이민자들이에요. 처음에는 그저 우리 사회가 다양해지고 있다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좀 다른 느낌이 들어요. 그들을 비난하지 않아요. 열심히 일하고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려는 모습은 존경스럽죠.
그래도 불만이 있다면 캐나다에선 캐나다의 문화를 존중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디를 다녀도 인도어, 중국어 등으로 자기들끼리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그들의 언어 또는 인도식 영어 발음이나 중국식 영어 발음을 현지인들이 노력해서 알아들어야 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는 거죠. 카페에 가서 주문을 할 때면 종업원의 발음 때문에 여러 번 되물어야 할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저 불편한 정도였는데 이제는 거의 모든 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 좀 지치는 느낌이에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우리 언어로 소통하는 게 이렇게 어려워질 줄은 몰랐어요. 또 동네 곳곳에 인도 식료품점, 중국 식당들이 늘어나면서 거리의 모습도 많이 바뀌었어요. 간판도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써 있는 경우가 많아졌죠. 이민자들이 자신들의 문화를 유지하는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캐나다의 문화와 언어도 존중해주면 좋겠어요. 꽤나 오랜 시간 불만의 목소리로 쌓여온 것이 점점 커지는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조용히 참았던 불편함들이 이제는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죠.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 다문화는 존중하는 입장이에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것이 캐나다의 자랑이자 강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이젠 제가 어릴 때 살던 동네의 문화가 점점 이민자들의 자기들만의 스타일과 고집으로 과거와 같은 캐나다인이 많이 살던 문화가 사라지는 것 같아 슬펐어요. 두 번째로 불만이 늘어난 건 이런 일들로 인한 치안 문제가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캐나다는 너무나도 느린 곳이죠. 경찰들의 공권력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동네만 해도 예전에 비해 범죄가 늘어난 것 같은데 경찰 대응은 여전히 느리고 미흡해요. 경찰 인력이 늘어나는 이민자들만큼 늘어나야 한다고 보는 편입니다. 그런데 정부와 입법을 처리하는 국회 등에서는 관심이 있는지조차 의심이 들거든요. 안전 문제는 정말 중요한데 정책 이반자들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말하고 있지만 인종차별을 해서는 안 되고 평등하게 바라봐야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하고 개인의 행동으로 판단해야지 출신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믿어요. 그런데 통계를 보면 이민자들 중에 범죄율이 가장 높은 사람들의 국가 출신은 아프가니스탄이나 카메룬 등 아프리카계 출신인들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이건 그냥 사실입니다. 물론 이 사실을 가지고 모든 아프리카계 이민자들을 의심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되겠죠. 좋은 사람들이 있는 만큼 나쁜 범죄에 빠지는 사람들도 생길 수는 있겠죠. 어떤 집단에서든 범죄자는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런 상황에 대한 대비나 대책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대비하거나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음에도 너무나도 느려터진 행정 시스템에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범죄가 일어나고 나서야 대책을 세우는 걸 보면 정말 한심해요. 예를 들어 동네에서 강도 사건이 몇 번 있었는데 경찰은 늘 뒤늦게 왔어요. 그리고 사건 해결도 지지부진하더라고요.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해요. 경찰력을 늘리고 범죄 예방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프로그램도 확대해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필요해요. 하지만 지금은 이런 이야기를 꺼내기만 해도 인종차별이라고 비난받기 쉬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만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있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문제는 더 커질 거예요. 여기까진 저의 조국 캐나다에서의 삶의 불만을 이야기해드린 사례였어요. 물론 캐나다는 여전히 살기 좋은 나라지만 최근 몇 년간 변화들이 좀 아쉽게 느껴졌던 거죠. 그런데 사실 한국과의 인연이 어떻게 되는지는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가 시작된 건 대학에 입학하면서부터였어요. 저는 대학을 토론토 대학에 합격하여 토론토에서 대학을 다니게 되었죠. 에드먼턴에서 자란 저에게 토론토로의 이주는 정말 큰 변화였습니다. 토론토는 에드먼턴보다 좀 더 남쪽에 위치하고 미국의 국경과 가까운 만큼 좀 더 온화한 곳이었어요. 겨울이 조금 덜 춥다는 것만으로도 신이 났답니다. 캐나다 최고 도시답게 토론토는 정말 활기찬 곳이었어요. 특히 토론토 대학은 최고의 대학 인재들이 전 세계에서 몰리는 곳이라 전 세계의 다양한 친구들을 사귀며 공부할 수 있었죠. 이런 국제적인 환경은 제 시야를 넓혀주었어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친구들과 토론하고 아이디어를 나누는 것이 정말 흥미로웠죠.
이런 경험들이 제가 세계를 보는 시각을 넓혀주었고 다른 문화에 대한 관심을 키워주었어요. 저는 대학에서 만난 한국인 친구 덕분에 아시아와 한국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토론토 대학은 정말 국제적인 곳이었죠. 처음에는 그저 다양한 얼굴들이 보인다고만 생각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안에 숨겨진 독특한 세계를 발견하게 됐어요. 토론토 대학에선 전 세계에서 유학을 왔거나 이민을 온 수많은 국가들끼리의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는 걸 깨달았어요. 각 나라마다 자신들만의 모임이 있었고 그 안에서 고향의 향수를 달래고 서로를 지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때 만난 한국인 친구들도 한국인들끼리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었죠. 물론 중국인, 일본인, 필리핀, 인도, 이란 등 다양한 아시아 출신 국가 유학생들끼리의 단체가 있었습니다. 각 나라마다 고유한 특징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한국인들의 모임은 다른 국가 학생들과는 무엇인가 달랐어요. 같은 학생이었기에 묘하게 다른 분위기와 그들만의 문화를 직접 지켜봐 왔으니 더 잘 알게 되었죠. 한국 학생들은 뭔가 특별한 에너지가 있었어요. 중국 학생들은 그들끼리 무리를 형성하고 서로를 감시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큰 그룹으로 다니면서 항상 함께 행동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죠. 그리고 그들이 외치는 메시지나 자국의 우수성을 어떻게든 표출하려고 애쓰는 모습이었어요. 캠퍼스 내에서 중국 관련 행사를 할 때면 정말 대단한 규모로 진행했어요. 춘절 축제 때는 거의 학교 전체가 빨간색으로 뒤덮였던 기억이 나요. 때로는 그들의 열정이 좀 과하다고 느껴질 때도 있었죠. 미국의 유명 대학이나 유럽에서도 중국 애국주의로 시끄럽게 하는 모습은 이미 유명했죠. 보이는 그대로입니다. 여기라고 다를 건 없어요. 뉴스에서 봤던 그 모습 그대로예요. 가끔은 정치적인 이슈로 다른 학생들과 갈등을 빚기도 했어요. 반면 일본 유학생들은 사실 그리 많은 편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굉장히 조용한 편이었고 대체적으로 잘 따라주었고 크게 눈에 띄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할 때도 목소리가 작아서 잘 들리지 않을 정도였죠. 인도계 학생들은 정말이지 공부 잘하는 학생들 천지였습니다. 특히 컴퓨터 공학이나 수학 관련 수업에서는 항상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학구열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도서관에 가면 항상 인도 학생들로 가득했고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죠. 그리고 유학생도 많았고 어느 순간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인도 출신 분들은 넘쳐나고 있어요. 그 다음 제일 활발하고 잘 노는 그룹은 한국인 유학생들 그룹이었어요. 그들 역시 다른 나라들처럼 자국 출신 인맥으로 커뮤니티를 형성하였음에도 학교 활동이나 공부, 그리고 술과 노는 열정에 진심이고 가장 좋았던 인상이었어요. 한국인 학생들은 정말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열심히 공부하고 질문도 많이 하더니 수업이 끝나면 곧바로 파티 모드로 바뀌는 게 신기했죠. 그들만의 독특한 균형감이 있는 것 같았어요. 한국인 학생들은 자국 스타일로 노는 것이라고 했는데 술 마시고 노는 것은 아시아 출신들 중 제일 잘 노는 그룹이었어요. 소주를 처음 마셔봤을 때의 그 얼얼한 느낌은 아직도 기억나네요. 그들과 함께 있으면 지루할 틈이 없었죠. 하지만 놀 줄만 아는 게 아니었어요. 공부할 때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도서관에서 밤을 새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고 서로 도와가며 공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그래서인지 성적도 대체로 좋았습니다. 특히나 자기들만의 문화를 고집하거나 시끄럽게 굴면서 피해를 주거나 하지도 않았죠. 다른 문화권 학생들과도 잘 어울렸어요. 국제학생 행사 때면 항상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다른 나라 문화도 열심히 배우려고 했죠. 독특하면서도 많은 캐나다인 친구들과 즐거운 학교 생활을 보낸 아시안이라 하면 한국 친구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자신들의 문화를 자랑스러워하면서도 캐나다 문화에 적극적으로 융화하려고 노력했어요. 제가 대학을 다니던 10년 전부터 한류의 인기는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때만 해도 한류가 지금처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진 않았지만 조금씩 그 영향력이 커지고 있었죠. 넷플릭스가 시작되기 전부터 한국 친구 덕분에 한류 드라마를 노트북으로 보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 드라마와 영화 등을 남들보다 빠르게 접했었죠. 그리고 넷플릭스가 전 세계에서 성공을 거두며 많은 사람들이 한국 콘텐츠를 접하게 되면서 기분이 좋아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한국인 친구들과 캐나다의 관광지 등을 함께 여행하면서 캐나다만의 자연경관과 멋진 풍경을 보여준 적이 있었어요. 밴프 국립공원에 갔을 때가 특히 기억에 남아요. 에메랄드빛 호수와 거대한 로키 산맥을 보면서 한국 친구들이 연신 감탄사를 내뱉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함께 자동차를 운전하고 광활한 대륙을 달리면서 깨끗한 자연 속을 함께 구경하며 밤새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20대 청춘을 보냈던 그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었죠. 나이아가라 폭포로 가는 길에 차 안에서 부른 노래들, 퀘벡의 구시가지를 걸으며 나눈 대화들,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의 붉은 모래사장에서 함께 본 일몰, 모든 순간이 보물 같았어요. 그래서 한국인들에겐 더 큰 정이 있었던 이유가 컸습니다. 함께 보낸 시간들, 나눈 이야기들, 그리고 서로의 문화를 교류하며 쌓은 우정이 정말 특별했거든요. 한국 친구들의 따뜻함과 정, 그리고 열정적인 모습에 완전히 매료되었죠. 그러다 졸업할 때쯤 열심히 공부에 매달리고 원하던 기업에 취직하기 위해 노력하던 그때, 한국 친구인 김나영과 함께 한국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취업 준비로 정신없는 와중에도 이 여행만큼은 꼭 가고 싶었어요. 스트레스도 풀고 새로운 경험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친구는 캐나다를 보여준 것에 대한 보답이라며 꼭 한국에 함께 여행 가자고 저와 약속했었거든요. 나영이가 한국의 아름다움과 문화를 직접 보여주고 싶어 하는 모습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꼭 함께 한국을 여행하겠다고 약속을 한 뒤 한국 여행을 떠났었어요. 캐나다를 벗어나 다른 대륙의 외국을 여행해 본 건 사실상 처음이었어요. 설렘과 동시에 약간의 불안감도 있었죠. 새로운 문화, 언어, 음식, 모든 게 낯설 텐데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됐어요. 저는 당연히 프랑스 파리나 런던을 먼저 가볼 줄 알았거든요. 자동차로 육로로 어릴 적에 국경선 가까운 미국을 다녀와 본 게 다였습니다. 북미 대륙을 벗어난 건 처음이었던 거죠. 구글에 검색해봤을 땐 저 넓디 넓은 아시아 국가들 중엔 일본, 타이완, 싱가포르, 태국 등 여행 관련 사이트와 추천하는 국가들이 넘쳐났었어요. 유명 관광지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 모든 유명한 곳들을 제쳐두고 한국을 먼저 가게 된 거예요.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전 세계가 한류에 빠진 건 아니었습니다. BTS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기 직전이었으니까요. 한국이 지금처럼 인기 있는 여행지는 아니었지만 저에겐 가장 매력적인 곳으로 다가왔어요. 전 한국 드라마와 예능 프로에서 종종 봤던 한국의 서울을 비롯한 부산이나 제주도 등에 더 가보고 싶었어요. 드라마 속 아름다운 풍경들,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 그리고 활기찬 도시의 모습들이 제 호기심을 자극했거든요. 특히나 한국은 사계절이 매우 뚜렷한 나라여서 가지각색의 매력을 볼 수 있는 곳이라는 친구의 말에 너무 설레었어요. 각 계절마다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한국의 아름다움을 직접 경험하고 싶었죠. 사실 저는 온난한 날씨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제가 살던 고향은 1년 중 10개월이 추운 편에 속하죠. 특히나 한겨울엔 인간이 겪기 힘들 만큼의 추위가 이어지는 북극과 가까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름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저의 고향인 에드먼턴 지역도 7, 8월이 여름이죠. 그 짧은 여름 동안 우리는 최대한 많은 야외 활동을 즐기려고 했죠. 이런 말을 하자 한국 친구 나영이는 네가 폭염을 안 겪어봐서 모른다며 한국의 여름이 얼마나 뜨거운지 모른다고 놀려댔죠. 그 말을 들으니 오히려 더 호기심이 생겼어요. 과연 얼마나 더운 걸까? 에드먼턴의 추위만 겪어본 저에게 한국의 여름은 어떻게 느껴질지 정말 궁금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학기가 끝나는 5월에서 6월 한국에 가기로 했어요. 나영이 말로는 6월부터 한국은 덥다고 하지만 초여름이라 여행하기엔 좋다고 하더군요. 한국의 봄과 여름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완벽한 시기라고 생각했죠. 5월 달쯤 한국에 왔을 땐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긴 비행 끝에 도착한 인천국제공항부터 제 눈을 사로잡았어요. 깔끔하고 현대적인 공항의 모습에 첫인상부터 좋았죠. 한국의 공항부터 시작해서 차를 타고 서울로 이동하는 동안 바깥의 모든 풍경들까지 첨단 도시 그 자체였어요. 고층 빌딩들이 즐비한 도시 풍경, 밤에도 환하게 빛나는 네온 사인들, 그리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최신 기술들은 마치 미래 도시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죠. 차량도 많았고 촘촘한 대중교통 시스템 등 어마어마함을 느꼈죠. 지하철의 깔끔한 시스템과 청결 상태는 놀라움 그 자체였어요.
에드먼턴의 간단한 대중교통과는 비교도 안 되는 복잡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에 감탄했습니다. 특히 밤 10시가 넘어서도 화려하게 빛나는 조명과 넘쳐나는 사람들, 많은 술집과 유흥가 등은 충격적이었어요. 캐나다는 느긋한 나라예요. 밤 10시면 모두 불은 꺼지고 사람들도 장사치들도 쉬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곳은 24시간 모든 게 똑같이 돌아가는 게 너무나 신기했어요. 무인 카페도 코인 세탁방도 24시간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게 놀라웠어요. 밤늦은 새벽에 구급차가 소리를 울리며 달리는 것도 보았죠. 친구가 설명해 주더라고요. 응급실은 각 지역 어디든 병원에서 상시 대기 중이라고요. 이런 24시간 돌아가는 도시의 모습이 저에겐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서울은 정말이지 대형마트도 백화점도 많았어요. 처음엔 대도시니까 가능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친구가 사는 지역은 서울이 아니었어요. 서울을 감싸고 있는 경기도였죠. 구글 지도를 확대해서야 경기도가 어디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지역에도 서울과 같은 대도시급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어딜 가든 쇼핑몰과 도시 인프라가 훌륭한 걸 깨달았죠. 캐나다와 너무나도 크게 비교가 되었습니다. 에드먼턴이나 다른 캐나다 도시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한국의 도시들은 더 조밀하고 더 활기차고 그리고 더 편리해 보였거든요. 이런 경험들을 하다 보니 문득 아니 이렇게 살기 좋은 곳을 두고 한국인들은 왜 캐나다로 이민을 오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편리함, 현대적인 시설, 활기찬 도시 생활. 이 모든 것들이 한국에 이미 있는데 말이죠. 한국을 보게 되면서 많은 생각들이 들게 되었어요. 물론 한국의 시스템이 캐나다보다 훨씬 잘 구축되어 있고 좋은 점이 많다고 생각이 들기도 했죠. 한국 친구 나영이와 많은 대화를 하면서 서로 장단점을 이야기해 보았어요. 그러면서 내린 결론은 각자의 장단점이 다르다는 거였어요. 캐나다에서 오래 살던 한국인 이민자들도 여기민으로 한국으로 돌아가는 경우를 많이 봤죠. 반면 자국이 열악한 인도나 검열이 심한 중국계는 돌아가는 경우가 많지 않았어요. 한국인들은 유학이나 이민을 통해 타국에서 살아보면 한국만의 시스템이 좋고 그리울 때가 많다고들 이야기하더라고요. 특히나 의료 시스템과 의료보험료 혜택, 그리고 밤늦게 언제든 갈 수 있는 편의점 등은 한국이 최고라고 말하죠.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시설들, 빠른 배달 서비스, 발달된 공공교통 시스템은 정말 편리해 보였어요. 그러나 너무 치열한 경쟁 사회 때문일까요? 캐나다에 처음 오는 사람들은 여유롭고 힐링되는 일상의 소중함을 최고라고 말합니다. 넓은 자연, 여유로운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상대적으로 덜 경쟁적인 사회 분위기가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특히나 캐나다에선 유모차로 아이를 태우고 어디든 가고 그런 문화를 당연시해주는 사회적인 분위기는 한국보다 좋다고 생각해요. 한국에서의 출산율이 전 세계 최하위라는 기록은 분명 한국의 이미지에 불명예스러운 데이터입니다. 저도 여자로서 아이를 낳고 사회적으로 살아가기엔 캐나다가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일과 삶의 균형, 육아 지원 시스템, 그리고 여성의 사회 참여에 대한 인식 등이 더 발전된 것 같아요. 그런데 교육적인 부분이나 첨단 시스템으로 다양한 경험을 쌓기에는 한국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한국의 교육열과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속도는 정말 놀라웠거든요. 결국 두 나라 모두 각자의 장단점이 있고 개인의 가치관과 삶의 목표에 따라 선호하는 곳이 다를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를 낳으면 한국과 캐나다를 왔다 갔다 하며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고 싶어졌어요. 두 나라의 장점을 모두 경험하며 자라는 아이를 상상하니 정말 멋진 일 같아요. 캐나다의 여유로운 라이프 스타일과 자연환경, 그리고 한국의 편리한 시스템과 역동적인 문화를 모두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모국어인 영어를 사용하며 앞으로 미래 지향적인 제2외국어를 사용하기에 어디가 좋을까 생각해보면 아시아의 한국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글로벌 시대에 영어와 함께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다면 정말 큰 강점이 될 것 같아요. 민주주의 국가 중엔 지금의 아시아 대세인 국가는 한국이니까요.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한국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IT 기술, 엔터테인먼트 산업 등에서 한국은 세계를 선도하고 있죠. 이런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훌륭한 투자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현재 토론토에서 일하면서 한국인 남자친구를 만나고 있는 중이에요.
처음엔 단순히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시작됐지만 점점 더 깊은 유대감을 느끼고 있어요. 서로의 문화를 나누고 이해하는 과정이 정말 흥미롭고 즐거워요. 가끔은 문화 차이로 인한 오해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더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더라고요. 한국인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게 된다면 저희 아이는 두 나라의 문화와 언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양국의 장점을 모두 가진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길 바라요.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정말 기대되네요. 한국과 캐나다, 두 나라의 장점을 모두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가족의 모습을 상상하면 가슴이 벅차올라요. 이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려고 해요. 한국어도 더 열심히 배우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더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여기까지 오늘의 소식을 들어봤습니다. 요즘 캐나다의 이민자들이 여기민으로 다시 한국에 들어온다는 말을 많이 들어왔는데 실제 캐나다 사람이 얘기해주는 요즘 캐나다의 문제점을 이렇게 사연을 직접 들어보게 되었네요. 정말 사회적인 이슈들인 만큼 현지인의 입장을 들어보니 고민이 많이 될 듯 합니다. 한국인 남자친구와의 행복한 미래도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소식까지 부탁드릴게요. 감동포착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